새벽 기도를 마친 뒤 쉬고 있었던 남자를 다급히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길 건너 빨간 대문집에서 70대 할아버지, 2살 도울의 언니와 셋이서 살고 있는 10살 수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 울면서 할아버지가 죽었다. 웬일이냐고 우리 저랑 찡한 거지. 누군가 집에 들어와 할아버지를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는 수정이의 말에 부랴부랴 빨간 대문집으로 향했다는 이웃주민. 실제로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얼굴 곳곳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거실에 놓여있는 걸레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있었던 상황. 깜짝 놀란 목격자들은 서둘러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불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그 할아버지를 덮고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이불을 반듯하게 덮어놓고 달아났다는 괴한. 나도 이상한 게 뭐냐면 군대에서 모포 나라에서 깨끗한 거 보냐 할아버지 덮은 이불 깨끗해. 잘 정돈돼 있는 거야. 괴한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은 할아버지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119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아이가 또 막 태어나서 언니는 어디 갔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신음소리에 방을 나섰던 첫째 손녀가 괴한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실종 당시 키 158cm로 또래에 비해 덩치가 컸다는 첫째 손녀는 12살 허은정 양. 경찰에서는 실종 현수막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사라진 허양을 찾기 위해 천여 명의 연 인원과 헬기, 인명, 구조견까지 동원하며 총 1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3일째 끝끝내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집니다. 빨간 대문집에서 1.7km 떨어진 마을 뒷산에서 사건 당일 허영이 입고 나갔던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속옷이 발견된 겁니다. 다시 정상을 향해 300여 미터를 더 올라간 지점. 좁은 길 낭떠러지 아래 허양이 있었습니다. 숨진 채였습니다. 수색 중에 개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더라니까. 좀 이상하다 감지가 돼서 그 따라 올라가니까 그 팔분흥선에서 사체가 발견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산 짐승에게 훼손된 채 발견된 허양의 시신은 부패가 심해 사망 시간조차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옮겨 시신을 부검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양의 두개골에서 다발성 선상골절이 관찰된 겁니다. 두개골이 분쇄골절이라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형태의 골절이 있다. 옆면과 두개골, 쇄골의 골절은 집중적으로 계속 가격을 한 거죠. 여러 차례 무자비한 가격이다라고 보여진 거죠. 무엇보다 가슴 아픈 얘기는 허양의 팔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방어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아래팔 쪽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오른쪽 척골,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난 뼈, 우측 척골의 쐐기형 골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가격에 대해서 나는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었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 허양의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건설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그중에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 2일날 생일이었거든요. 전화를 받고 아침에 그럼 뭐 말하는 하늘은 날벼락이죠. 그건 무슨 그렇게까지 상상을 해보기는 어렵죠. 사실 딸이 집에서 납치돼 실종됐다는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허양의 아버지는 사건이 곧 해결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계속 물어봤죠. 누구냐고. 아, 언쟁이 금방 돌아올 거다. 그 소리를 하거든.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안재경 과장 역시 할아버지의 최초 대화를 기억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니까 아이가 아무 일도 아니까 가라. 이 경찰이 여기 왜 왔나? 내 아는 사람이 내 손녀딸 들고 왔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니까. 지난 2008년 우리는 입원 중이던 허양의 할아버지를 만나 범인의 정체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는 사람이 허양을 데려갔다던 할아버지의 진술이 바뀐 겁니다. 혹시 폭행의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을까? 범인으로부터 얼굴도 수차례 가격당해 양쪽 눈에 열상을 입고 안구를 둘러싼 뼈가 부러져 있었던 할아버지는
2개의 출혈까지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각 능력과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담당 의사의 판단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다쳤는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병을 어떻게 온지 다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단지 본인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84일 뒤 사건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허영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끝내 범인을 밝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범인을 잡고 싶다는 수정 씨가 조심스레 그날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5월 29일 밤, 수정 씨는 곁에서 먼저 잠든 언니가 깰까봐 TV 소리를 줄이고 만화 영화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간은 보지 않아서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강아지 짖는 소리에 한번 깼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뒤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탁탁 소리 나고 할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내서 근데 2차적으로 제가 깼었고요. 확실하게.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막 뛰쳐나갔어요. 마루로 나와 피투성이가 된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언니는 이미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 씨의 메모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과 언니의 대화였습니다. 언니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언니가 아저씨한테. 그래서 아저씨가 까불지 마라. 그래서 또 언니가 또 왜 이러세요? 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들은 허영과 범인의 대화 속에는 보다 더 많은 단서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린 여자아이라고 하더라도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공격 장면에서 나타나서 말을 한다면 까불지 마라라는 어떤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미 이 집안에 할아버지 외에도 사실은 손녀들이 살고 있지만 손녀들이 이 상황을 방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 집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범행을 목표로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그 새벽 시간대에 힘들고 어렵게 일부러 찾아와서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이 일어날 만한 장소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범인의 윤곽을 알려주는 단서는 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허양에게 가해진 폭행의 방식입니다. 두개골의 골절 이쪽에 이게 천공골절, 이게 함몰골절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 면적만큼 강하게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게가 상당할 것이다. 망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문가들은 허양이 작은 망치나 파이프와 같은 단단하고 휴대가 가능한 흉기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반면 할아버지가 폭행당한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저쪽 할아버지에 대한 폭행 당시에 맨손이죠. 그런데 손녀의 사망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은 도구가 사용됐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었고 한 명은 도구를 소지하고 한 명은 소지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범행을 했다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그런 범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빨간 대문집을 찾았던 범인은 2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실 허양의 할아버지가 남긴 힌트는 더 있습니다. 자신이 범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밝혔던 그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또렷이 진술했습니다. 처음 그놈들이 왔을 때 제가 웬 사람들이요? 라고 했더니 널 때려 죽이려고 왔다 하였고 범인들이 저를 한동안 때리다가 돈 달라고 했는데 저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먹고 산다 라고 했더니 그냥 주먹으로 계속 제 얼굴을 때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한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집을 털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난 그 집도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오일장에 생선 파는 일을 했던 허양의 할아버지는 사건이 벌어질 무렵에는 그나마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모내기가 한창이던 5월 30일. 다른 때보다 주민들의 하루가 빨리 시작될 무렵입니다. 하지만 납치된 허양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거나 누군가가 허양을 억지로 끌고 가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날 허양이 범인이 시키는 대로 산까지 걸어 올라갔거나 이미 어떤 이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인에게 업혀갔거나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경 한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리 도로변을 지나가다가 남의 집을 넘겨다보는 남자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야간에 깜깜한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묻고 무섭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젊은 연인은 범행 시각 직전 빨간 대문 담장 앞에 서서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수상한 남자의 뒷모습을 본 목격자였던 겁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당시 입원 중이었던 할아버지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허양을 살해한 범인인 걸까? 허양의 아버지는 한 남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새벽에 마산에 전세 같은 거 물건을 하러 가거든요. 그날에 안 갔다 하더라고.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이 저 모르죠.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의 운전기사였던 최 씨. 평소대로라면 그는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경 마산에 가서 생선을 구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달랐다는 게 경찰 조사 당시 그의 증언입니다. 전날인 5월 29일 고령시장날 장사가 안 되어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아 마산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갈 필요가 없어서 6시 30분경에 곧바로 형풍시장으로 가기로 된 것입니다. 전날인 5월 29일 몇 시경에 고령시장에서 집으로 왔는가요? 집에 도착하니까 21시경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 이후 무엇을 하였나요? 저녁을 먹고 피곤하기도 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6차례에 걸쳐 할아버지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피던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에 대해 수차례 번복하던 할아버지의 증언 속에도 여러 번 겹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취재 요청에 최 씨 부녀는 흔쾌히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최 씨와 몽타주의 남자는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 혹시 길을 아세요? 알죠.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길은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도 갈 수 있는? 제가 알기에는 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내 그 차 가져갔어요. 내 화물차 가져가서 경찰들이 덮어 씌워가지고 조사한다고 그래 하대요. 경찰에서도 최 씨에 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및 컴퓨터 로그 기록까지 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린 할아버지가 입원했을 당시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다는 허양의 친척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사고 나가지고 내가 명시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막 말을 뚜렷하게 아예 하지는 못하셨고 그냥 그 상사들 나가라 하고 저는 알아보더라고요. 잠시 형사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할아버지는 친척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윤정이를 가서 빌면은 돌려준다는 소리는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면은 손녀를 돌려줄 거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린 취재 도중 할아버지와 친했다는 한 여자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뭐 호기심에 저는 애인도 안 있긴 있었어. 공단에 뭐 애인이 있는 게 가면 공단에 여자가 있다 생각하고.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박 사장. 그녀는 수년 전 할아버지가 생선을 팔러 가던 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박 사장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 엄청나게 불법이 내한테 튀가지고 내 지금 좀 만약에 곤란해서 끊을게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지금까지의 단서로 그려본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얼굴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에게 원한이 있었을 그 여자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 스포츠형 머리의 누군가에게 할아버지를 혼내달라고 했을 겁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해자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발이 한 점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출된 유전자의 개인식별력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확보된 어떤 유전자형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결과들이 더해진다면 해결되지 않은 이 사건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2008년 5월 30일 새벽 4시 10분 그날의 사건은 끝나지 않은 채 아직 수사 중입니다.